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무관리 영역의 단원별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한 번 더 앞에 배운 이야기지만 짚어가며 하나하나 영역별로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물론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뭐를 갖다 잡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쭉 한번 검증하며 여러분하고 같이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이제 단원별 주요 출제 예상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재무관리 쪽을 갖다 영역별로 한번 나눠보면 맨 먼저 재무관리는 왜 배웁니까? 하는 일장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할 수 있겠죠.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투자를 어떻게 하죠? 바로 BS에 있어서 우리가 차변 쪽을 얘기합니다. 차변 쪽의 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결정하죠? 그리고 대변 쪽은 바로 자본의 조달. 자본 조달이란 말은 바로 부채와 자본을 어떻게 하여 캐피탈 코스트를 낮추며 자본을 조달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돼서 바로 BS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며 이 BS 속에서 자산은 바로 투자의 결정, 부채와 자본은 뭐가 되느냐 자본 조달의 결정을 짓는 변수가 되며 가능하면 유동성 관리, 바로 쉽게 얘기하면 수익을 높여주고 수익을 높이고 뭐가 되느냐 이자를 주로 중으로 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원활히 돌아가는 바로 플렉시블한 뭐가 되느냐 유동성 관리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가 재무관리의 원래 뜻이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며 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재무관리를 갖다 이끌 때 재무관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한다면 맨 먼저는 이윤의 극대화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고전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미 고전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다. 기업 가치 극대화다. 어떻게 하여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투자해서 수익을 높이고 자본에 대한 조달 비용을 갖다 낮춰가지고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우리를 하는 부위가 바로 경영자 이익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하죠. 경영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통제가 되기 때문에 경영자 이익 추구의 극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배웠던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가면 2장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화폐 시간 가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화폐 시간 가치. 시간을 반영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유동성을 선호한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빨리 현금이 되는 것부터 좋아하게 된다 하는 거 유동성 선호라 그러죠. 그리고 화폐는 반드시 시간 가치가 있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들어올 돈들을 갖다 현재 가치로 우리가 따져줄 때 바로 여러분들 G1, C2, C3 이렇게 우리가 쭉 나갈 때 뭐가 되냐 이걸 갖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라.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라. 현재 가치로 환산해줘라. 이걸 갖다 우리는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고 미래 가치는 거꾸로 해야 되느냐 그럼 뒤로 돌려서 바로 C3의 시점을 잡는다면 C3로 다 돌려주면 이건 미래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연금은 여러분 잘 아는 R분의 C 하는 이야기 공식은 꼭 알고 가야 되며 영구연금의 경우는 바로 우리가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갖다 받는다라고 가정할 때 영구연금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며 영구연금에 대한 어떠냐 공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장형 영구연금이다 그럴 때 R-G분의 C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며 나가달라 하는 이야기가 되고 여기에서 수치가 나와서 바로 화폐 시간 가치를 논하는 기법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습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의 분리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PC의 분리정리는 바로 소비와 투자의 결정이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하며 PC가 말하죠. 그리고 가끔은 의사결정론에서 PC가 예스를 유도하는 법, 그러니까 상대로 하여금 예스하게끔 만드는 이론도 인사관리 쪽에서는 바로 PC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예스화하는 바로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PC의 분리정리는 재무관리 쪽의 이야기가 되며 재무관리 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가 되느냐 그러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세요. 바로 좌측과 우측을 갖다 놓고 좌측 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게 뭐가 되느냐 생산 가능 곡선이다. 결국 이 생산 가능 곡선을 갖다 우리가 쭉 그려줍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그러면 시장의 소비를 갖다 나타내는 이자율을 갖다 우리가 나타내는 시장의 이자율이 어떻죠? 시중의 금리가 어떻죠? 하는 금리선을 연결합니다. 그럼 기업은 생산 가능 곡선에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자율선이 있는데 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뭐가 성립되죠?
바로 투자의 결정이 일어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죠. 투자의 결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인베스트가 일어나는 투자의 결정은 바로 생산 가능 곡선과 이자율 곡선이 만나는 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소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공격적 소비와 그 다음 보수적 소비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바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공격적 소비의 스타일은 뭐가 되느냐? 이 점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되고, 만약에 보수적이다 그럴 때는 굉장히 소비를 적게 하며 이득을 갖다 추구하는 형인 C2가 있다. 그래서 I와 C1과 C2는 전부 다 각각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바로 PC의 분리 정의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비를 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비성과 투자를 하는 투자성이 영향을 주지 않겠나 보지만 전혀 다르더라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PC의 분리 정의에서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확실성하에 투자를 하는 걸 갖다가 자본예산이라고 우리가 불러줬죠. 자본예산이다. 자본예산은 바로 기업이 뭐가 되느냐, 확실성하에 의사결정을 갖다 내리기 위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를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본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자본예산의 절차에서는 바로 자본예산이 매우 중요하며 투자의 여러가지 분류를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감가상각, 금융비용,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재무관리와 회계에서는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을 갖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반영하지 않지만, 이 재무관리 쪽에서는 감가상각 무시, 금융비용 무시해서 나타내지 않는다. 왜? 우리가 재무관리를 배울 때는 이미 물건을 살 때 돈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재무관리 쪽에서는 감가상각이나 금융비용을 갖다가 얘들냐 무시한다 이렇게 본다면, 회계를 배울 때는 분명히 물건을 살 때 우리는 대차평균의 원리하여 물건이 들어오고 돈이 나갔다. 그러니까 대차평균 원리가 성립됐죠. 그러면 감가상각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자산에서 빼주는 역할이 있으니까 회계에서는 반드시 얘들냐 존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재무관리에서는 아예 내가 건물을 사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또는 토지 건물을 토지 같은 거 또는 기계를 샀다 이럴 때는 바로 재무관리 쪽에서는 돈이 나갔다 이거야. 나갔는데 또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이중 아니냐 하는 돈의 흐름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재무관리 쪽에서는 무시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을 다시 해주시고, 회계 쪽에서는 분명히 감가상각과 금융비용을 논하지만 재무관리 쪽에서는 이중화된다는 명목하에, 왜? 이미 물건을 살 때 돈이 나갔는데 또 돈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5장 오면 확실성하에 투자다. 그러니까 투자의 기법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재무관리를 갖다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확실성하에, 확실성하라는 말은 바로 확률이 100%일 때, 확률이 100%일 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량거사에서도 확실성하라는 말을 갖다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영역을 갖다 얘기할 때 확실성하라는 말은 확률이 100%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성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사를 세워가지고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거의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확실성하에 바로 예산이고 5가지 기법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빨리 들어오면 빨리 들어올수록 좋다. 회수기간법이죠. 그래서 빨리 현금화가 돼가 또 빌려준 투자돈이 원금이 어디에 되느냐 빨리 들어오는 쪽을 취한다 그러는 게 회수기간이고,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뭐가 되느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보완적 조치가 할인 회수기간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문제 풀었던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 순현재 가치법,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현재 가치법이다 그랬죠. 미래 들어올 돈들을 전부 다 현재 입장에 놔놓고 우리가 따져주는 순현재 가치법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부 수익률이 어디에 되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R이 이익이 어떠냐,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이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 PI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두 가지는 솔직히 어디에 되느냐 화폐 시간 가치를 논하는데, 여러분이 잘 알지만 순현재 가치법은 바로 차로 얘기가 된다 하면, 여기는 바로 B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B로 나타낸 게, 분수로 나타낸 게 바로 PI다.
근데 여기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들어올 돈과 현재 나가는 돈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비교하는 차를 갖다 얘기할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순현재 가치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5가지 기법을 꼭 어떻게 되느냐 체크를 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며 진행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장으로 가면 6장부터는 이제 위험하게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통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때를 갖다 위험하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쯤을 갖다 이해하며 나가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수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위험하라는 말을 갖다 하는데 위험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확률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확률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을 확률, 호경기일 확률이 30%다. 보통일 확률이 40%다. 그 다음에 불경기가 될 확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30%다. 그럼 전체 합하면 모두 몇 가지냐 100%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분리식이며 확률을 분리식이며 호경기와 보통과 불경기를 갖다 우리가 분리하며 합하면 100%다.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논했던 게 바로 있는데 여기에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때 위험이다. 그런 위험은 바로 실제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준. 한마디로 하면 표준적으로 자기들이 예상의 평균과 그리고 여기 뭐가 되느냐 실제 발생의 요 차이만큼은 소위 말해서 이익을 버는데 자기들이 확정한 이익을 갖다 벌 수 있는 그 편차. 이 편차를 갖다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위험이란 말은 편차, 뭐의 차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실제, 예상 평균과 실제를 갖다 우리가 따져서 나타나는 이 편차만큼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위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표준 편차라는 말을 써서 바로 평균과 실제의 차이를 갖다 많이 내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수익률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위험과 수익률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단값 위험에 대한 측정을 하고 수익률 계산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기간이 아니라 여러 기간 동안에 뭐가 되냐 수익을 갖다 보수할 때 나타나는 이야기 공식 반드시 확인해서 여러 기간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 수익에 대하여 수익의 극대화냐 아니면 효용의 극대화냐 그런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따집니다. 내가 똑같은 100만 원을 돈을 벌더라도 수치만 가지고 논하는 건 뭐가 되죠? 기대 수익의 극대화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가 그 수익을 갖다 얻었을 때 만족감 내가 얼마나 그 돈을 갖다가 받았을 때 만족하느냐 하는 정도를 효용이라고 얘기하더라 이거죠.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살아갈 때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일종의 하나의 이 도박 게임으로서 돈을 버는 것. 굉장히 어디에 드느냐 그럼 위험을 많이 안고 있더라.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석이나 설 같을 때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고스톱 쳐서 돈 번다. 이거 정말 어렵죠. 그렇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데 위험을 갖다가 어디에 드느냐 그 행복을 반영해주면 바로 효용의 극대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유틸리티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태도로서는 누구나 다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하는 말이 중요하고 반대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위험을 중립적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갖다 나타낼 때 뭐가 되냐 효용을 갖다 나타내는 이런 그림으로 꺾이는 사람이 뭐가 되냐 위험 회피용이죠. 위험의 선호형은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험과 중립적이다 그럴 때는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을 나타낼 때 이렇게 흘러가며 한계 효용을 나타내면 이건 뭐가 되냐 위험의 회피라는 얘기가 되고 나중에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갖다 나타낼 때 위험의 선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중립적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위험의 뭐가 되냐 중립이다 하는 말을 써서 위험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무관리를 갖다 우리가 배울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정을 위험에 대한 회피용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배웠던 거 상기를 하며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이야기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나오죠. 이 포트폴리오는 뭐가 되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정리를 갖다 꼭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7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포트폴리오는
바로 재무관리의 가장 진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재무관리를 갖다 논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논해야 되는 부위가 바로 위험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포트폴리오다 그런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내용을 갖다 배웠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며 포트폴리오의 개념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재무관리뿐만 아니라 회계, 경영학 세 군데 다 포트폴리오란 말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포트폴리오란 말을 갖다 본다면 포트란 말은 일종의 뭐가 되냐 짐꾸러미를 나타냅니다. 폴리오다 이럴 때 폴리오는 뭐가 되냐 그럼 샀다 이런 얘기죠. 꾸러미 이 포트란 말은 짐꾸러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따리를 산다. 폴리오는 뭐가 되냐 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투자를 할 때 왕창 한쪽에 투자를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라 하는 얘기가 뭐가 되냐 포트폴리오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재무관리 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쓰고 분산 투자를 갖다 얘기하더라. 투자를 할 때 분산시켜라. 즉 종목의 수를 무한대로 넓혀주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써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위험을 갖다 나타낼 때 경영위험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경영위험은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든지 영리에 수렴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투자위험, 자산을 운영하는 운영의 위험인 경영위험은 뭐가 되냐 그럼 바로 종목의 수를 투자의 종목 수를 넓히면 0까지 수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위험인 베타 계수는 절대 어디에 되느냐 아무리 N을 무한대로 보내도 어디에 되느냐 이 바로 어디에 됩니까 피할 수 없는 위험. 이걸 갖다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절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래서 위험은 두 가지가 바로 성립되고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가정,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투자,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고 단일 주식일 때는 가능하면 수익은 높고 위험이 낮다 그러면 단일 주식을 어디에 되죠?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주식을 쓸 때는 포트폴리오라는 이야기하여 바로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켜줘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포트폴리오의 가정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배원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배원리라는 말은 뭐가 되죠? 똑같은 만약에 수익이 있다. 똑같은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수익은 어디에 되느냐? 수익은 뭐냐? 높을수록. 그다음 위험은 뭐가 되느냐? 만약에 여기 A와 B가 있다. 그럼 위험이 같은데 A, B가 있다 그럴 때 A를 취하는 게 당연하다 이거지. 그 다음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어떠냐 그러면 수익을 내는데 여기와 여기가 있다 이럴 때는 뭐가 되죠? 그렇죠. 만약 C와 D가 있다 이럴 때는 어느 쪽? 당연히 위험이 적은 쪽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되죠. 바로 취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쪽은 위험을 갖다 나타내가지고 흐트러진 정도 시그마 바로 제곱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 수익률을 갖다 나타내니까 2의 R이라고 표시하죠. 이럴 때 우리가 이 바로 똑같은 위험에서는 수익이 높은 거. 똑같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수익이 있을 때는 만약에 위험이 낮은 쪽을 취한다 그래가 이 선을 연결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무차별 소위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고 이렇게 가는 걸 지배원리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 분산을 갖다 엮었을 때 공분산인데 공분산은 단순히 뭐가 된다 그랬죠? 바로 방향을 나타낸다. 둘을 곱해가 양수면 같은 방향. 둘을 곱해가 음수가 되면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가 플러스가 되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이야기 공분산이다 그랬고 두 가지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나타낼 때 상관계수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얘기가 되고 체계적 위험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에 시장의 위험을 갖다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위험은 바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선을 찾아라. 무위험 자산이 없다면 바로 효율적 투자선과 무위험 자산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우리는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투자에서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둬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뭐를 갖다 나타내죠. 그렇죠. 무위험 자산이 있느냐 무위험 자산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하면 우리가 들어갔는데 도표를 갖다 그리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하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있다면 무위험 자산이 여기에 RF가 있다. 그럼 RF로부터 뭐가 되느냐? 그럼 투자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효율적 투자선을 갖다 이렇게 만난다 이거죠. 그럼 이 만나는 접점이 뭐가 되느냐? 그럼 시장의 접점을 나타낸 M인데 이 하루의 내용 속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선호도에 따라 어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죠. 그럼 투자를 원래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어야 되느냐? 작게 하는 부위. 그만큼 여분 가지는 거. 투자를 여기밖에 못하는데 이만큼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 이건 바로 선호도가, 그 투자자의 선호도가 바로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는 효율적 투자선을 갖다 우리가 껐을 때는 이 접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만큼은 대출을 더 받아 투자를 한다. 여기는 왜 되느냐? 이만큼은 뭐가 되느냐? 그럼 돈을 딴 데에다가 저축을 시켜둔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더 우리가 저축을 하고 여기는 투자를 더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바로 은행의 금융을 갖다 더 대출을 받아가 투자를 하고 여기는 한쪽에 유분을 갖다가 더 해야 되느냐? 다른 쪽에 투자를 진행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바로 일종의 하나의 캐펜이라는 이야기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우리가 배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원래 접점으로부터 이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분리 정리를 우리가 배웠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포트폴리오 분리 정리라 그런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하며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럼 다음 이야기는 바로 CAPM, 캐펜이라고 얘기를 하죠. 캐펜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캐피탈 어셋 프라이스 모델이라는 말을 갖다 써서 바로 자본과 자산과 가격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런 모델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며 투자의 종착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캐펜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용은 바로 N을 무한대로 하면 사라지고 시장용은 아무리 N을 무한대로 해도 뭐가 되느냐 사라지지 않는 위험을 갖다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장 위험, 체계적 위험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체계적이 아니라 이건 바로 경영 위험을 갖다 나타내고 경영 위험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비체계적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N을 무한대로 가서 0을 갖다 만든다는 베타를 0으로 만든다고 본 게 뭐가 되냐 CML의 가정이다 하는 말이 되고 바로 우리가 정보를 갖다 사다 보면 CML이 0이 아닌 점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0보다 더 아래인 점에도 성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 가지고 얘기하는 게 SML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SML이 더 맞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며 요 두 개 표 공식은 필요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우며 비교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면 바로 캐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N을 어디까지 보느냐 N을 무한대로 보아서 뭐가 되느냐 귀착점을 갖다 잡는다면 바로 CML의 선이라고 말하고 그 전이나 그 이후의 경우를 갖다 우리는 SML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APT라는 말이 나옵니다. APT는 바로 CAPM은 뭐가 되냐면 상대적 개념이죠. CAPM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소위 우리가 봤을 때 투자를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우라고 얘기하면 APT는 뭐가 되냐면 바로 차익거래. 예를 들어 내가 슈퍼에 가서 김밥을 사는데 A 슈퍼에 가느냐 B 슈퍼에 가느냐에 따라 김밥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여기 CAPM에서 무슨 소리야? 일물일가설.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가격밖에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CAPM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APT는 내가 어디에서 추적하느냐에 따라 일물이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CAPM이 있다 그러면 CAPM이 있고 그 속에 뭐가 되냐 APT가 의된다 그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성립을 갖다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된다 그러면 바로 내용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의하여 주가가 결정되느냐면 요인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바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갖다가 우리가 요인 모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다시 체크하시며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가서 바로 배당이다. 배당의 모형에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제로 성장. 성장을 하나도 안 할 거다. 또 항상 성장할 거다.
다음 주가 배수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퍼와 EPS라 그런 이야기 반드시 우리가 비율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퍼는 한 주가 버는 돈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 EPS는 바로 뭐가 되냐, 한 주가 버는 돈. 퍼는 뭐가 되냐, 한 주당 소위 말해서 EPS분의 뭐가 되느냐 그럼 주가, EPS분의 주가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바로 퍼라고 불러준다. 그리고 EPS는 통근 뭐라고 하느냐, 한 주가 버는 돈이니까 발행한 주식수에다가 순이익을 갖다 놓았을 때 이게 EPS를 나타내고, EPS를 구한 걸 넣고 주가와 비교하면 퍼가 된다 하는 말을 여러분 알아두면 되죠. 다음 채권의 가치 평가 속에서 우리가 따져주는 거는 할인채다. 그럴 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기 때문에 무이표채라고 불러줍니다. 바로 할인을 한다는 거는 200만 원짜리 액면가를 갖다가 100만 원에 의해되느냐가 발행한다. 그럼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무이표채라고 말한다. 이 표채는 이자를 주는 거고, 영구채는 주식과 같을 바다. 주식과 다를 바 없다. 채권이 말이 채권이지 영구채란 말은 만기가 없는 것을 갖다 우리는 영구채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자율과 시장의 이자율과 그 다음에 채권의 가격과 만기와 채권의 가격, 그 다음에 시장률과 채권의 가격, 그 다음에 액면과 채권의 가격,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여러분은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율의 이자에는 현물이자, 그 다음에 선도이자, 그 다음에 수익률에 뭐가 되느냐, 곡선이란 말을 갖다 우리 쓰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자율의 기간 구조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편견이 없는 이자를 갖다 불편기대이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갖다가 선호한다. 유동성 선호 이론, 시장에 의하여 분리된다. 그런 거. 예를 들어 채권을 좋아하는 사람 채권,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 주식, 바로 각각 시장에 분리가 있다 그러는 이야기가 되고 선호 영역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네 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험을 보상해 주는 거. 또 상대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기 때문에 사채를 빌려줄 땐 비싸게 이자를 받는 게 바로 채권 불이행 위험의 프리미엄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율의 명과 두레이션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 두 가지 이하여 소극적인 투자와 적극적 투자라는 이야기, 요것도 여러분 알아가. 소극은 바로 주가가 형성되어서 기본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그 기본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만 기대한다.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의 머리를 써서 많은 수익을 갖다 창조하겠다 그럴 때 적극적 투자 전략이 있다. 그러니까 소극은 어떤 것, 적극은 어떤 게 있느냐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0장에 가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시장의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시장의 효율성은 배분의 효율, 운영의 효율, 정보의 효율이란 세 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를 했고, 효율 가설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약형은 가장 밑바닥이죠. 중강형이 그보다 더 큰 거, 강형은 완전 어디 되느냐 그러면 강력한 효율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묵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해서 주가가 어디로 뛸 것인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든다 이런 얘기로 결말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약형이라는 말은 과거, 그리고 바로 주가를 BS에 상장된 내용을 갖다가 재무제표를 줌으로 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걸 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형에는 시계열이라든가 독립성 검정이라든가 필터는 2000포인트에서 내가 사고 2000포인트 이상이면 판다 그런 필터 검증법, 그 다음에 연이어진다 그런 연애 검증, 이 네 가지는 약형이다. 그 다음에 중강형은 바로 잔차 사건이란 말이 나오고 사건 분석이란 말이 나오는데 공시를 갖다 의미한다. 회사가 공시를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갖다 우리가 나타낸 거 중강형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강형은 전문 투자기관이나 그다음 기업의 내부자가 투자를 했을 때 이때 이야기를 강형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심지어 강형을 하더라도 어떤 결정한 뚜렷한 변수를 찾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 일본 같은 데는 원숭이가 투자나 사람이 투자나 별반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예를 드는 이야기도 강형에서 두고 얘기하는 이야기다. 근데 바로 약형이든 중강형이든 강형이든 우리 현실에서는 거의 어떻게 되느냐, 주가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 바로 아주 돌발 변수로 흘러간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일회현상. 일회현상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연말이 월초가 될 때, 또 주말이 될 때,
주가는 올라간다. 또 뭐 장부 가격을 갖다 대비했을 때 오히려 장부 가격이 작은 쪽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네 가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바로 사장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부를 일으켰느냐. 이게 바로 순이익 속에서 뭐가 되냐. 자본 비용만큼은 빼라. 그래서 실제 기업이 성장한 부위를 가지고 논해야 CEO의 평가가 맞다 하는 게 바로 경제적 부가가치 EVA가 되죠. 그럼 EVA를 결합하게 되면 주가가 반영되니까 옛날의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 이제 장부 가격을 갖다 과거에 가지고 장부 주식 발행 주식수의 장부 가격 곱하고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수에다가 하면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뭐가 되냐. 주가를 올렸느냐. 주가를 올렸다면 그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유능한 경영자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냥 여기는 이자를 따져주면 되고 여기는 바로 과거와 현재 주가를 대비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럼 레버리지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있고 재무 레버리지가 있고 결합 레버리지가 있다. 그런데 이 영업 레버리지는 바로 보증비를 얘기하고 재무 레버리지는 이자와 세금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고배 관계를 갖다 결합 레버리지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10장 속에서 차근히 하나하나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장으로 가면 바로 원천별. 원천별이란 말은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이해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따져주는 걸 갖다 원천별 이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BS가 있다 이럴 때 여기에 바로 각각의 종목마다 부채 속에서도 뭐 채권이 얼마냐, 사채가 얼마냐, 뭐가 얼마냐 이러고 주식 속에도 우선주가 얼마고 보통주가 얼마냐 이런 걸 하나하나 낱개로 우리가 따져주는 걸 갖다 원천별이라고 얘기하더라. 하나하나마다 각각 다르겠죠. 이 다른 걸 갖다가 이랬냐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마다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러기에는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왜 되느냐 그러면 가중평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다. 부채와 자본 속에서 에버러지를 갖다 고르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갖다 캐피탈 코스트 제로라고 얘기하고 외익이라고 얘기하더라. 외익은 KD에다가 이건 바로 타인에게 빌린 돈을 갖다 얘기합니다. 여기는 법인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1-T라는 걸 갖다 곱하고 전체 부위 속에 이게 부위죠. 부위 속에 뭐가 들었냐 그럼 바로 본드를 얘기하라. 본드는 부채를 얘기한다. 이게 본드가 되고 이게 스톡이 된다 이거죠. 이 본수할 때도 얘기했지만 B분의 V. 뭐가 되냐 플러스 KE. 이건 바로 자기 주식이야. 그럼 이거 자기 주식은 자본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곱하기 뭐가 되냐 V분의 S. 왜? 1-T는 어디 갔지? 바로 여러분들 자기가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바로 외액을 구하는 공식이다 하는 이야기에 외액의 공식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발전 과정, MM의 이론, 그 다음에 사전적 어떤 전통견해 이런데 이 말은 되죠. 바로 이 자본을 갖다 조달할 때 부채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부채는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법인세 감면의 효과를 본다. 법인세 감면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예 부채를 쓰지 않으면 부채로만 전부 다 왜 되느냐 그러면 돈을 끌어요라. 그러면 법인세도 하나도 내지 않을 거 아니냐. 왜냐면 파산 비용의 비용. 부채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주를 생각하라 이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러지 말고 자본 전체를 아예 자본으로 하자. 이거는 자산을 전부 다 부채로 하자. 이거는 바로 법인세 감면 쪽에서 우리가 중요한 파산 비용이 있다면 이건 대리 비용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자본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적절히 우러져야지 한쪽으로 편중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통적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의 접근법에서도 영업이익이 될 때는 아직까지 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법인세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따질 때는 반드시 자본과 법인세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따져줘라. 그래서 현실적 자본에는 부채를 사용할 때 파산 비용, 자본을 사용할 때 대리 비용이 있다. 그리고 정보가 어두워서 일어나는 정보 비대칭. 그 다음에 신호효과라는 말이 있죠. 신호효과는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가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 회사 신용이 좋네. 또는 그 회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부채가 많다 이럴 땐 개인이 부채가 많다 이러면은 반가기 좋네 이렇게 보지만 기업은 부채가 많다 그러는 건 이미
검증을 많이 받아서 빚을 많이 써도 단단한 기업이다. 그런 이야기를 신호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개인소득세와 밀레 균형 부채 요거도 여러분이 꼼꼼히 한번 따져주며 뭐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쭉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책이 꼼꼼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도 중요하지만 책을 사서 꼼꼼하게 어야 되느냐 재무관리 쪽을 갖다가 정리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2장을 가면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어느 시험이든 이거는 자격증이든 회사의 뭐 내용이든 다 뭐가 됐나 비율 분석. 이 비율 분석은 재무관리의 핵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기업을 진단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의 비율 분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에서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비율 분석은 어디 되죠? 꼭 체크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율 분석을 갖다 분모와 분자가 하나이다 이런 비율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단일 비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중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율 속에서 두 개 이상이 이렇게 연결될 때 두 개가 이렇게 곱하기 돼가 분자 이래 나오는 거. 요거는 뭐가 되냐? 세 개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와가 바로 왜 되느냐? 약분 되는 거. 요 내용에서 총 잡은 이율은 두 개의 곱. 그 다음에 자기 잡은 순이익률은 세 개의 곱의 관계가 연이어진다는 걸 알고 이걸 갖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둬라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은 타인의 빚에 견딜 수 있느냐. 1년 이내 빚 속에 1년 이내 자산 할 땐 유동 비율, 1년 이내 빚에 적각나무 빚을 갚을 능률 당좌 비율. 그래서 주요 유동 비율에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는데 분모는 다 타인의 빚인 유동 부채, 1년 내 갚아야 할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은 유동 비율 200%가 좋다. 그 다음에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은 100%만 되어도 언제라도 돈 내놔라 그러면 바로 즉각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100%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바로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자 보상 비율, 세금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영업이익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리고 활동성분은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합니까. 그래서 회전율이 붙더라 이거죠. 회전율이고 분자는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에 분자를 놓고 여기 자본이 들어갔다 자본 회전율, 상품 재고가 들어갔다 상품 재고 회전율, 총자산을 놓아놨다 총자산 회전율. 여기 바로 매퇴라는 얘기가 나오고 분자는 매출액을 놓는다는 얘기가 바로 회전율을 나타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은 바로 뭐가 되냐 순이익을 분자에 놓는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순이익을 분자에 놓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느냐 곱하기 100이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바로 수익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순이익의 총자본 순이익률, 순이익을 갖다 총자본으로 나눌 때, 순이익을 갖다 매출액으로 나눌 때,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눌 때 바로 수익성 분석을 우리가 알아둬라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시장의 가치 비율이 나오는데 거기는 P라는 이야기와 EPS. 여러분이 잘 알면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고 EPS분의 주가를 P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 알아두고 ROI 2개곱, 그 다음에 ROE 3개곱,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라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암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무관리 쪽은 1장부터 여기에 있는 주요 포인트를 잡는 내용은 암기가 반드시 되어서 시험장 갈 때 도움이 되도록 하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으냐 배당을 적게 주느냐 뭐 이런 영역에 대하여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배당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굉장히 기업의 주주에게 바로 보상을 해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당은 여러 가지 논란에 있다. 그리고 완전 자본 시장 하에 자가 배당 조정하는 그 고객 이론이 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불안전한 배당 정책은 기업에 마이너스를 줄 때와 기업의 플러스가 줄 때 역할이 있다. 너무 배당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주가에 많이 투여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높여주는 것도 뭐 배당 안 주더라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논하고 있죠.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는 단기 순이익이 얼마냐, 기업에 뭐가 되냐, 유동성이 어떠냐, 부채를 얼마만큼 상환했느냐, 기업의 지배권이 어떻죠 하는 이야기는 전부 다 배당 정책의 요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당이 안정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배당 잔여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배당이 있습니다. 그죠? 특수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또는 주식 분할이라든가 주식의 병합, 분할의 반대, 병합의 반대. 예를 들어 주식을 갖다가 10,000원짜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럼 한 주를
5,000원짜리 두 주로 이해되는다. 그럼 만약에 느린다 그러면 이건 뭐죠? 분할입니다. 반면에 병합은 뭐가 되죠? 그렇죠. 5,000원짜리 주식 두 주를 갖다가 10,000원짜리 한 주로 이해되는다. 그럼 묶어준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병합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꼼꼼히 선생님이 옛날에 했지만 체크하며 리스트를 작성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4장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옵션의 이야기.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의 가격은 내재 가격과 시간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는 말을 했고, 내재 가치, 내 가격, 등 가격, 외 가격이 있다 그랬고, 시간 가치는 0을 갖다가 0이나 마이너스는 절대 갖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고, 옵션을 결정하는 이야기는 바로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 얼마냐, 행사 가격이 어떠냐, 무형 이자율이 어떠냐, 만기가 어떻게 되느냐,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어디에 되느냐, 기초자산의 배당이 어디에 되느냐,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되느냐, 표 속에서 외우며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풋과 콜이 같게끔 만들어줘서 풋콜 패리티 가격 지수가 어디에 되느냐, 그리고 두 개 항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면 이항 옵션이 되고, 블랙 숄저는 마치 브라운의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한데, 브라운 숄저의 주식 가격을 갖다 결정하는 것은 이항이 아니라 블록 숄저의 옵션 가격이 오히려 결정에 중요한 변수를 준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5장에 가면 바로 국제 곡물 시장에서 굴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가 있고, 옥수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갖다가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바로 선물은 반드시 선도와는 달리 선물 계약과 선도 계약은 차이가 있다. 선도는 제가 배추밭대기라 그래서 얼마든지 파기가 가능하지만, 선물은 절대 두 사람의 뭐가 되냐, 통장을 가지고 불리한 사람의 통장에 유리한 사람 통장으로 바로 금액을 넘겨주며 조정한다.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선물과 옵션의 차이가 어떤가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 선물의 계약 가치, 그 다음에 선물의 가치의 청산, 베이스와 불가수의 바로 선물의 뭐가 되냐, 가격 수렴한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높게 평가된 것은 나중 낮아지고, 낮은 것은 올라가고, 항상 뭐가 되냐, 중심선을 따라간다.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에 있어서 바로 하나의 중요한 선물 가격 베이시스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선물의 유형이 있고, 선물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품이 있고, 금융상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선물 거래소가 있고, 선물 중개소가 있고, 청산소가 있는데 증거금을 가지고 1일 1일마다 청산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지 거래는 매도와 매입을 통하여 해지 위험을 바로 예를 들면 막는다, 나의 위험을 막는다 하는 게 해지 위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투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에는 바로 재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보관과 이자가 중요하다 그랬고, 현재 물건을 판 거 현물, 미래로 물건을 판다는 선물, 이런 것들의 페리티 서로가 나중에 가면 일치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기대가설, 정상적 어그레데이션, 콘덴구 가설, 이 세 가지의 개념도 그림을 통하여 정리를 꼭 해두시라 하는 얘기로 정리가 되죠. 그다음에 16장의 마지막 장르에 가면 바로 법률적 신설 합병, 흡수 합병, 그 다음에 국제적 분화, 수직 수평이 있다 그랬고, 기업의 인수의 자산, 주식 사서, 그리고 이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의 공개 매수, 백지장 미인, 그 다음 차익 매수의 LBO와 MBO를 기억하라 하는 말이 되고, 적대적 MBO 방법을 갖다 우리가 처리할 때는 정관을 갖다 한다든가, 임기를 갖다가 분산시킨다든가, 재매입 불가침 조약을 갖다 맺는다든가, 이런 이야기로 연결된 거 16장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장 마지막 이제 다국적 기업, 국제화와 분권화의 차이, 환위험, 국가위험의 차이가 뭐냐, 기준 환율은 어떻고 교체 환율은 어떻고 재정 환율은 어떤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쭉 나가가 마지막 오슈 금융까지 정리를 다 하시면 재무관리 쪽은 거의 어떤 문제를 풀든 다 풀려질 것이다 하는데, 물론 뒤쪽에 와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얘기했지만 다 배운 것이니까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여기에 시간을 많이 끌 수 없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우리 한번 재무관리 전체의 출제 예상 문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